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작년 대만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우리나라를 추월했다는 소식 다들 기억하시죠? 대만의 1인당 GDP는 33,500달러 수준으로 우리보다 약 700달러가 많았습니다. 대만이 우리나라를 제친 건 무려 20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만 근로자의 월급은 우리보다 훨씬 적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유 오늘 역시나 박정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 토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옵니다. 한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대만이네요. 네, 예. 저희 송경제 팬분들이 마침 연말 연초에 대만 또 구경을 가시나 봐요. 근데 지난번에 대만 경제도 재밌었는데 네. 대만의 문화적인 거와 경제를 좀 엮어서 한 번만 더 말씀 주시면 가족 여행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주셔서 나중에 한 번 더 할까 했다가 오늘 한 번 더 해보려고. 아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할 때 네. 대만 얘기할 게 더 많은데 그럼요. 좀 아쉽다 이런 네.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 오늘 그 얘기를 마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대만 하면은 뭐 중국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이제 양안 관계, 양안 갈등 뭐 이런 얘기를 거의 귀에 익숙하도록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네.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양쪽의 해안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귀에 익은 단어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항상 대만 얘기를 하면 중국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중국인들한테는 대만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네. 사실 중국인들에게 대만이라는 건 그 중국의 아주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그 큰 땅덩어리에 그렇죠. 관심 대상 둘 게 그렇게 많은데 뭐 바다 건너에 있는 섬, 조그만한 섬. 예, 신경에 별로 관심을 많이 안 뒀죠.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중국 본토 사람들이 대만 섬으로 주로 건너가기 시작한 시점이 거의 명나라, 청나라 들어와서부터예요. 그 전에는 어찌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동남아 계열에 더 가까운 인종들이 원주민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분들이 오랫동안 거기 토착민으로 살고 있었지 중국민들은 거기 대만에 많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가게 된 이유도 좀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 네덜란드하고 포르투갈 등 이제 서양의 상선들이 교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큰 섬이 있었네? 그러면 물도 벌충하고 과일이나 이런 것도 벌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삼자. 이렇게 관심을 먼저 보였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이 안쪽에 뭔가 교육에 도움될 만한 좋은 값비싼 물건이 있을까 좀 살펴봤는데 결국 살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이 그 당시 이제 대만 지역이 네덜란드 식민지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여기 기후가 아열대 기후니 우리 흔히 말해서 플랜테이션 농업 여기에다가 농작물 대규모로 재배해서 그거 수출하는데 좀 일부 쓰면 그나마 여기 활용 가치가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대만이 위치상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게 큰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 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위치인데 그 정도의 매력은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뭐 다른 거점 위치를 이미 확보한 데가 많아서 그렇죠. 굳이 여기까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러면 농작물이라도 재배해서 수출해야지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농작물 재배로 결정을 했는데 근데 재배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본토의 사람들에게 소작료를 두둑하게 줄 테니 대만 섬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좀 농사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유치해 온 거예요. 원주민이 그 정도로 많지는 않았군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본토에서 대만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명나라 때부터 많아지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의 관계가 된 거는 뭐 최근의 일인 거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어. 관심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본토에서 정치 세력에서 물러나거나 쫓겨난 사람들이 잠시 전열을 가다듬을 피난처로만 그때부터 대만을 주목한 거예요. 아. 그래서 청나라 때도 반청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대만 섬으로 많이 넘어왔고 네. 그리고 국공내전 때는 국민당 전부들이 결국 쫓겨서 대만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에 넘어온 중국 본토인들 대부분은 어떤 생각이 많으냐면 내가 반드시 내 권력을 되찾아서 내가 다시 본토로 돌아갈리라 이 생각을 간절히 가진 사람들이 넘어왔을 뿐이지 여기 대만 섬이 내 땅이야 나는 대만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죠. 그렇군요. 오히려 명나라 때 청나라 때 약간 자발적으로 소작하면서 네덜란드 농장에서 근무하려고 넘어왔던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대만인입니다라는 인식이 있었었지 그 뒤에 넘어온 사람들은 본토로 갈 생각이 훨씬 더 굴뚝 같았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볼 때 대만으로 간 사람들은 본토에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쫓겨온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니까 대만인들에게는 네. 중국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례적인 설문조사를 대만인들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 나온 그 어떤 설문조사 결과가 되게 특이했는데요. 예. 크게 세 가지 문항이 있거든요. 당신은 중국인입니까? 당신은 대만인입니까? 당신은 중국인이자 대만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만인이라는 비중하고 예. 이런 비중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고요. 예.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줄어들어 가고 있고 대만인이자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중도 유의미한 숫자이긴 하지만 의미가 조금씩 줄고 대만인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장기적인 추세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만 내에도 제가 알기로 뭐 독립파가 있고 통일파가 있고 이렇게 좀 갈린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내부 분열도 조금씩은 있다고 네.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추세는 나는 대만인이다. 독립한 국가의 한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 문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 인식이 많으냐 하면요. 네. 이게 되게 복잡한 심리예요. 그러면 당신은 대만이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에 가까울 정도로 뭔가 등한시하거나 관계를 많이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까를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먹고 살려면 중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 본인들이 여러 비즈니스가 아니면 경제 구조가 이미 중국에 많이 의존지향적인 구조로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네. 중국 없이 과연 대만 경제가 온전하게 꾸려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은 반드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에 빨려 들어가거나 그렇고 싶지는 않습니다라는 게 대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고요. 이 인식이 절대적으로 높아졌던 계기는 홍콩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홍콩이 다시 반환되는 그 사건을 보고요? 그렇죠. 반환되면서 처음에는 일국 양제라고 해서 홍콩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슬슬 어떻게 됐나 봤더니 홍콩인들의 입지가 정치적으로도 또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 예전에 홍콩 거리를 가면 영어를 쓰는 게 더 일반적이었지 중국어를 쓴다든가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홍콩에서 택시를 잡아도 중국어를 쓰지 영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홍콩에서 중국어라 하면은 광둥어? 광둥어가 아니라 아예 북경어를 말하는 거죠. 그 비중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홍콩도 예전에는 홍콩 사람이 잘 살고 중국 본토 사람이 못 살아서 기회를 찾아서 홍콩에 일자리를 찾아서 넘어온 본토인들이 많았는데 예.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본토 사람들이고 홍콩 원주민은 그렇게 주류라고 인정되지가 않는 거죠. 게다가 교육제도라든가 사회적 신분이라든가 또 언론의 자유 등등이 자꾸 원래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홍콩 그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닌 걸 보고 나서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무력으로 탄압했던 거 민주화 시위. 예. 그걸 보고 대만인들이 확실히 느낀 거예요. 우리 대만도 일국 양제처럼 인정받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아니다. 이거 중국과 통일되면 일국 양제로 우리가 누릴 건 누리고 중국인
중국인이라는 나름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더 큰 혜택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가는 네. 큰 오판이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어찌 보면 저는 중국인이 아니고요. 대만인입니다라는 생각이 늘어만 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 또 바뀐 게 있어요. 예. 그 대만도 우리처럼 그 군대를 의무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기간을 들으시면 약간 우리나라 남성분들이 좀 허탈해 하실 거예요. 복무 기간이 얼마일 것 같으십니까?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탈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10개월 될까요? 그 정도만 해도 기본적으로 제식 훈련은 받고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4개월인가 그랬어요. 의무 복무를 하긴 하는데 4개월이다. 4개월이에요. 그럼 신병 교육 받다가 나오는 거죠. 아이고. 네. 그거 보세요. 벌써 총이나 아이고 제대로 쓸 나오잖아요. 수 있을까? 다들 그 소리 하죠.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뉴스 기사를 봤는데 네. 어쨌든 갈등이 좀 고조되면서 네. 대만 사람들이 직접 뭐라 그럴까요? 총기를 소유하거나 아니면 총기 훈련을 사적으로 받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게 또 큰 사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징병제도 4개월에서 1년 가까이로 늘려놨고요. 그런데 뭔가 신변의 불안전성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요즘 대만이 스스로 총기를 휴대하거나 자발적으로 총기를 다루는 거를 어디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예. 이게 가족과 나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용도로만 귀결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안전한 그 국가와 도시라고 꼽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대만에 요즘 총기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대만도 그 뭐라 할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직 폭력배 이런 그 뭐죠? 그 갱들 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물론 일반인들이 총기 사고를 당할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들끼리 싸움을 하는데 야 이게 무슨 미국이나 헐리우드 같은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정도의 총기 사고가 간간히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대만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게 깜짝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런 그 큰 총기를 많이 휴대할 수 있게 된 근저의 배경은 본인들 스스로 내 스스로나 가족을 스스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인식 때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도 이게 왜 그렇게 바뀐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가장 보수적인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당 정부가 거의 80년대까지 계엄령으로 야간 활동을 금지시켰어요. 야간 활동. 예, 그러니까 몇 시 이후에 밤에 못 돌아다니게 할 정도로 예. 굉장히 사회가 통제되어 있던 국가인데 우리랑 비슷했네요. 80년대까지. 대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아요. 예. 역사의 쾌적을 보면. 그런데 그 대만인들이 그런 억눌림이 분출돼서 그런지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진보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해 준 거라든가 그래서 대만이 특히 그 동성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카페라든가 식당에서 동성끼리 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편하게 식사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 의식도 안 해요. 그 정도로 일반화됐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합법화됐고 또 마약 사건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아마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아주 일상의 곳곳에 마약 문제가 아주 뿌리 깊게 내려왔어요. 급격하게 이게 자유가 팽창하다 보니까 네. 이런 사회 문제도 또 일어난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동남아시 국가를 여행 갈 때는 오늘 뭐 또 경제 얘기만 잔뜩 하고 있었네. 여행 도움되는 얘기 해달라고 했는데 차차 하는 거죠. 네, 차차 해야죠. 그 동남아 여행을 갈 때 우리가 꼭 밤에 가보는 곳이 야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야시장이 왜 하필 동남아에서 이렇게 발달했을까? 밤 문화가 이렇게 왜 동남아에서 발달했을까를 보면 저는 하나 추측되는 게 있어요. 낮에 너무 더우니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까? 네. 야, 이거 정답까지야. 낮에 너무 더워서 네. 진짜 밤에 뭔가 좀 돌아도 다니고 오개 활동을 하는 문화가 생긴 것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대만에서 특히 야시장이 발달했던 이유는 밤에 놀아본 적이 없잖아요. 통금을 당해봤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딱
밤에 놀아도 된다며 돌아다녀도 된다며 했더니 그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한 거예요. 예. 그래서 대만의 야시장들은 우리 그 동남아 야시장들 보면 반은 외국인, 반은 내국인 이런데 대만은 내국인들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못 즐기던 거 즐기자 하는 문화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응축된 에너지가 나온 것 같아요. 중국과 대만 이게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이다 보니까 한쪽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볼 때 북한을 뭐 다른 나라라고 하고 북한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도 사실 헌법상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네. 한 나라로 통일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정적인 문제가 끼어들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또 그런 현상을 분석해 보고 사실을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이런 갈등을 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3자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지 네, 이런 얘기를 더 객관적으로 더 편하게 이야기할 그 토대가 마련되는 것 같아서 중요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조심스럽긴 하지만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뭐 조심스럽지만 진짜 꼭 필요한 얘기 화두를 던져주셔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 예. 대만에서 초창기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바라볼 때는 정서적인 관점이 굉장히 컸어요. 그쵸. 왜냐하면 내 일가 친척들의 상당 부분을 본토에 놔두고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고향을 놔두고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만과 중국 본토 통일해야 됩니까 했었을 때 이거는 질문거리도 아니지 당연히 해야지라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뭐 회귀의식 이런 게 컸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계층들이 점점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 지나가니까 맞아요. 사라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통일을 바라보는 게 정서적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 관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해득실. 이득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에게 무슨 득이 되는데 이 주판을 튕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주판을 튕기는 과정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인들이 보기에는 대만이 훨씬 더 수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자격을 득해서 네. 수출입이 훨씬 자유롭고 본인들이 외국 활동을 하는데 신분적인 보호도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는 중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금의 어떤 혜택 들을 더 늘리는 그게 낫겠다 생각해서 저는 중국인이자 대만인이죠. 또는 저도 중국인이죠. 이렇게 의식이 높았다가 이제는 홍콩 민주화 시위를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까요? 초창기에 우리 남북 통일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우리는 한민족인데 당연히 원래 한 나라였잖아. 정서적인 관점인데 슬슬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들 아마 오픈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왜 이제 꼭 통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보자라는 학자층도 또는 일반 주민들 시민들도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가 있어요. 저는 아까 정서적 관점에서 네. 경제적 관점으로 옮겨갔다는 말이 좀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통일은 대박이다. 네.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네.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정서적 관점에서 이제는 경제적 관점으로 예. 이익을 따져보는 맞아요. 이런 문제가 통일이 조금 정서적에서 변질돼 가고 있지 않나. 맞습니다. 변질이라고 하기 좀 변형, 그런데. 변형돼 가는 변형돼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거는 정서적으로 우리가 합쳐져야 된다는 것보다도 너도 이득이 되고 우리도 이득이 돼. 그러니 예전처럼 다시 합치는 게 어때?라고 해야지만 자연스럽게 융합이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그러면 다시 원래도 돌리자 이런 소리가 엄청 잡음이 많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까 관광지 얘기해 주신다고 그래서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그렇네요. 다 오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네. 2부로 아예 넘기기 뭐하니까 예. 대표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뭐가 있어요? 하나만 소개해 주시고
2부에서 마저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중국 본토인들과 대만인들의 의식구조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적지이자 대만에서 어떻게 보면 타이페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무조건 들리는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용산사. 용산사 이제 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조금 더 대만 여행을 또 풍성하게 하고 오실 것 같은데요. 이 용산사 자체에 대해서는 2부에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고 예. 사찰과 성당의 차이 정도만 일단 1부에서 짚어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오, 예. 우리가 세계적인 마천루에 가까운 건물들 떠올려 보면요. 대부분 사찰이 아니라 다 성당이에요. 쾰른 그렇죠. 대성당, 예. 성소피아 대성당, 노트르담 성당이지 예. 우리가 어디 사찰하면서 우와 이런 게 없잖아요. 없죠. 그 이유가 있어요. 성당과 사찰은 건물을 짓는 소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당은 돌로 지어요. 그러니까 높고 크고 웅장하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찰은 뭘로 짓습니까? 나무로 짓죠. 그렇죠. 보통. 나무라는 소재는 높이 지으는데 한계가 커요. 그리고 웅장하게 짓는데도 한계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절간을 가보면 그 절은 여러 건물들이 다 놓여져 있잖아요. 뭐 대웅전이니 미륵전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건물들이 있죠. 네. 그래서 사찰을 구경하실 때는요. 뭔가 딱 보자마자 우와 소리가 나오면서 그냥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이렇게 그냥 광경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요. 네. 사찰을 제대로 즐기시려면 그 각각의 건물들, 그 건물들의 함의를 알고 가는 거랑 그 건물들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걸 알고 가는 게 사찰을 제대로 즐기는 건데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릴 용산사입니다. 아까 용산사를 처음 소개하실 때 대만의 뭐 분위기 이런 거에 변화를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저는 훨씬 더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2부에서 그 얘기를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진행하고 진행자인 박종호 교수가 답하는 시간입니다. 한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그려보는 역시나 박종호.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대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 교수님이 대만 용산사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예,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 관광지 또 더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몇 군데 관광 얘기 위주로 한번 가볼까요, 이분? 예. 일단 앞서 1부에서 우리 사찰 얘기했었잖아요. 예. 사찰은 성당과 달리 성당은 크고 웅장한 건물 한 채가 있기가 십상이지만 사찰은 여러 건물들이 절에 모여져 있는 구성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장 그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네.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불단이라는 게 있고 보살단이라는 게 있고 네. 신중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불단은 말 그대로 드디어 경지에 이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이 된 거죠. 태권도 띠 같은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는 맞습니다. 거예요? 검은 예. 띠를 대서 어떻게 보면 그 부처님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그게 불단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큰 어떤 건물 대웅전. 맞습니다. 예. 그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웅전, 극락전, 약사전, 미륵전 이런 경우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른 분들을 모시는 사찰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권위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보살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보살단은 뭐냐면 보살이라는 게 경지에 똑같이 이르렀는데 네. 우리 일반인들이 가여워서 일반인들을 좀 더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을 보살피기 위해 아직 우리 현실 세계에 같이 남아서 머무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살이라고 불러요. 보살피기 위해 보살이군요. 그렇게 해서 되겠네요.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이걸 보살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보살분들을 모시는 곳이 문수전, 나한전, 관음전 이런 그 건물이죠. 네. 그리고 신중단은 아직까지 이제 구도를 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이거는 끝이 각으로 끝나거나 문으로 끝나는 건물들이 신중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용산사도 똑같이 불단에 해당되는 거, 보살단에 해당되는 수준의 건물들이 나눠져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용산사를 딱 가보면 대만인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 의식 구조 상당히 많은 걸 엿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걸 엿볼 수가 있느냐? 예. 용산사는 대만인들이 뭔가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빌기 위해서 가는 곳이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초창기 아까 명청 시대에 본토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만으로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 초창기 넘어왔던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푸젠성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대만으로 넘어왔어요. 그 푸젠성에서 상인하던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푸젠성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본토 성 중에 하나예요. 예, 예. 뭐, 그 푸젠성이 대만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런데 그 푸젠성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안위도 빌고 싶고 부와 평안을 빌고 싶어서 푸젠성에 있는 사찰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지은 사찰이 용산사예요. 그러니까 용산사가 푸젠성에 있는 절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분교 뭐 이런 그런 거죠. 예, 네. 분사찰. 그런데 이제 여길 딱 가보면 예. 가운데 우리로 따지면 대웅전 같은 게 저 안쪽에 크게 있는데 예. 거기보다도 양쪽에 조금 더 작은 어떤 뭐 보살님급의 대한 분을 모시는 두 곳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두 곳 앞에 훨씬 더 대만인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 두 분이 누구냐면 한쪽은 네. 관운상이 있어요. 이것도 좀 특이하죠. 불교 사찰이잖아요. 관운? 관운이 관운, 삼국지의 관운. 관운원장. 맞아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용산사는 불교와 유교와 도교가 다 섞여 있는 사찰이에요. 근데 이 화교 문화권에서는 관우가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신으로 추앙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것도 여러 설이 있어요. 관우의 후손들이 예. 그 상인으로 활동을 했는데 어. 큰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 그 관우의 후손들이 큰 돈을 번 게 결국 자신들의 조상인 관우에게 제사를 지내다가 큰 돈을 벌었대더라. 그럼 우리도 똑같이 관우를 모시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파됐다는 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관우가 하여튼 화교 문화권에서는 돈을 벌어다 주는 중요한 어떤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재밌네요, 이거. 네. 예. 그게 그 대웅전 역할을 하는 것에 그걸 바라보고 왼쪽에 있고 오른쪽은 누가 있냐면 학업, 시험을 붙여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예. 분이 거기 계세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참 특이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 우리나라는 어머님들이 기도를 드릴 때 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웅전에 해당되는 거 가장 전지전능한 분에게 기도를 드리러 가요. 당신은 모든 걸 다 관장하는 분이니 우리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 비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우리 가족도 다 건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 이모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걸 다 빌러 가요. 그걸 가장 권위 있는 사람에게. 예. 그런데 대만인들이 그 대웅전에 해당되는 것보다도 지금 내 소박한 꿈 이번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를 빌거나 이번 계약 잘 따게 해주세요 빌려고 양쪽 옆에 급이 좀 떨어지는 그 앞에서 기도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우리랑 특이한 차이점이에요. 신이 이렇게 분업화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나라도 그렇다니까요. 사찰에 가보면. 예. 그런데 대만인들은 그 전지전능한 사람 놔두고 그러니까 그거를 빌어요. 분업한 거죠, 이렇게. 뭐 우리나라도 학업을 관장하거나 건강을 관장하거나 화재를 예방하거나 그런 게 다 따로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대웅전 제일 뛰어난 사람한테 가서 다 얘기하자. 우린 그 문화라니까요. 근데 여긴 그렇지가 않은 좀 특이한 게 있고요. 예. 근데 또 얼마나 그거를 또 지극정성으로 따르냐면 대만 대학교 학생들은 여기 용산사에 가서 저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소고기를 안 먹어요. 시험 끝날 때까지. 그게 그 소고기를 먹으면 왜 그래요? 안 된다란 또 미신 아닌 미신이 같이 섞여버린 거예요. 소고기를 먹으면 왜 안 된다고 믿을까요? 뭐 그것까지는 저도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험 끝날 때까지는 고기, 특히 소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야 시험을 잘 본다고. 하긴 뭐 이런 미신의 근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거만 빌고 아니면 사업하는 저기에만 비는 것도 되게 특이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들과 융합돼서 조그만 나무 조각 2개가 있거든요. 그걸 던져요. 던져서 우리 윷놀이 같이 생겼어요. 한쪽 면은 둥그렇게 생기고 다른 쪽 면은 이렇게 평평했는데 그래서
뷰처럼 하나는 둥근 면이 위로 가고 하나는 평평한 면이 위로 가게 다른 모양으로 위로 가는 게 연달아 3번 나오면 네. 그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아. 그래서 그 앞에서 그거를 연달아 3번 나올 때까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활화산도 많고 맞아요. 지진도 많고 그래서 네. 소박하고 사람들이 안정지향적이다. 예. 그러면 큰 욕심도 없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 부자 되게 해달라고 수능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우리랑 또 비슷하고. 근데 그런 욕심이 없는 인류가 과연 있을까 아, 싶긴 그렇긴 해요. 하죠. 예.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가 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소박한 면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잘 됐다고 이렇게 아주 시기 질투하는 면은 좀 덜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나라가 또 소박하다고 해야 될지 안정지향적이라고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일단 대만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1등부터 20등을 꼽으면 대부분 금융회사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보험사가 엄청 커요. 아, 반도체 회사가 거의 나라의 산업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크지만 네.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큰 회사는 보험회사, 금융회사. 예. 그 이유가 바로 위험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맨날 지진 나지 뭐 나지 전쟁의 위협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본인들도 느끼지.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가 엄청 발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 경제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많은 그 전략 전술이 다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네. 우리는 성장 지향주의를 더 먼저 안착시켰는데 대만은 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걸 더 먼저 했어요. 예. 그래서 대만이 복지가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더 중요도를 높이 인식하면서 국가가 진화 발전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어떤 사회망 이런 안전망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공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제 관광 얘기하다가 다시 또 학술적인 이야기로 가버렸어요. 이 직업병이네요. 큰일 났네. 관광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예. 다녀오신 곳 중에는 마음에 드셨던 곳? 좋았던 곳? 제가 이번에는 한번 가봤던 곳 중에 2군데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중정광장이라고 예전에 불리웠다가 자유광장이라고 변경된 곳 거기 하나 간 거랑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백일타워 우리 관광지로 많이 간 2곳이죠. 예. 이것도 관광지긴 한데 제가 재밌었던 이유는 또 경제적인 이유네요. 뭐부터 들어보실래요? 중정광장, 자유광장으로 중정광장. 바뀌었다고요? 예. 이 외국 여행을 가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되어 있는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공간은 네. 반드시 이름이나 그 공간 자체가 통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대만도 그렇게 됐다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보고 온 건데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처음 대만 갔을 때는 중정광장이었거든요. 예. 이 중정이 대만의 국부라고 부르는 장제스의 이름이에요. 장제스 이름. 그래서 거기 장제스 예, 맞습니다. 장제스 기념관이에요. 상이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장제스 기념관이라서 장제스 이름인 중정 기념관인 거예요. 예, 중정 기념관. 예,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예. 그러니 이 중정 기념관을 중정이라고 이름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중정 광장을 자유 광장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예. 이 중정 광장을 보면 상당히 대만의 내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게요. 이 중정 광장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대만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됐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 써서 한 게 아니라 장제스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 지을 겁니다. 돈 내세요 해서 그래서 조성된 건데 모금을 통해서. 예.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타이페이 시내에 어마어마한 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한쪽에는 뭐 음악 공연하는 예술의 전당 같은 게 또 하나 있고 반대쪽에도 또 비슷한 게 하나 있고 그런데 규모가 엄청 커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큰 규모의 땅은 어떻게 된 거냐? 원래 그 지역이 대만의 군사 관련한 그 어떤 정부 부처가 있었던 부지인데 그거를 외곽으로 밀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유광장을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걸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네. 이처럼 타이페이나 우리 서울처럼 뭔가 이미 발달될 대로 발달돼서 부동산 시세가 이렇게 많이 오른 동네에서는 그렇게 큰 광장을 새로 지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거기에 땅이 정부 소유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관공서를 외곽으로 옮겨버리고 거기다 뭘 하자. 이거 말고는 웬만한 모금으로도 되기 어렵고요. 예.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시사점이. 두 번째는 이게 돈을 모았는데 주로 돈을 많이 댔던 분들이 대만에 흔히 말해서 사업 좀 해서 돈 꽤나 벌었던 분들이 돈을 좀 더 많이 냈겠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특성이 있어요. 대만은 아직도 그 기업주들 그 또 사업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회제도에 좀 많이 녹여져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노조의 힘이 좀 많이 약해요. 그럼 여기서 힌트가 하나 나오죠.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월급이 되게 적다고 하던데요. 그런 이유들이 슬슬 좀 드러나죠. 아, 노사 관계에 월급 있어서 이런 것들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예, 사측의 목소리가 훨씬 더 센 문화가 좀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 하나 더. 예. 대만은 절대적인 기업체들이 다 가족 기업이에요. 아, 큰 기업들이? 큰 기업도 그렇고 작은 기업들도 그렇고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전부 가족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입사하는 방법은 이제 자네는 내 사위가 됐네. 들어와서 너도 경영에 참여하게. 이런 거. 이런 형태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가족 기업이니까 거기선 당연한 거예요. 난 가족이 됐으니까 장인어른 사업을 도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족인데 무슨 노조가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인식하는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파격적인 수준으로 빨리 안 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아, 중정광장이 자유광장으로 바뀐 그 이유가 바뀐 이유에서부터 노사 관계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네. 교수님은 관광지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경제 문제로 돌아왔군요. 정말 저도 언젠가는 편하게 좀 구경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뭐였죠? 백일타워 말고 백일타워. 예, 거기에서는 또 어떤 경제 얘기를 하실 건가요? 사실 대만에 이번에 그냥 갖다만 올려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역시나 박정호에서 대만을 좀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이 백일타워 때문이에요.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께서 저 계속 몇 주 동안 압박하셨던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부동산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안이 뭡니까 교수님? 대안이 뭐예요? 했던 아니,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보다는 이게 또 대안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까? 아이고 각자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사회가 돼야죠. 네, 의견이죠. 고맙습니다. 대만의 백일타워가 잘하면 많은 국가에 대안을 모색하는 큰 화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대만이라는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마천루, 높은 빌딩이자 관광 명소가 돼서 지금은 대만 타이페이에서도 가장 비싼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중심지에 놓인 이 백일타워. 이게 어떻게 지어진 거냐면 BOT 방식으로 지어진 거예요. BOT, 뭐 SOC 뭐 이런 건 들어봤는데 BOT 뭐 이건 뭐예요? 이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건데요. 원래 이 땅의 소유주는 정부였어요. 정부가 이 백일타워를 지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민간의 사업자 공고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 땅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줄 텐데 거기다가 뭐 지어서 뭐 할지 가져와봐. 하는 거죠. 그리고 40년인가 50년 그렇게 네가 마음대로 쓰고 거기에 네가 지은 모든 시설물은 다시 국가에 귀속돼. 이런 형태가 BOT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백일타워 지을 수 있는 그 땅은 국가 건데 그 위에 백일타워를 지을지 63빌딩을 지을지 남산타워를 지을지를 다 가져와봐. 그럼 국가가 심사를 해요. 그리고 심사를 한 다음에 그 타워 짓는 돈은 그거 신청한 그 회사가 짓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수익 많이 거두겠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그 계약 기간 끝나면 그 건물은 통째로 다시 국가께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세운 모든 것들은 다 다시 국가 거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제한된 40년, 50년 동안에 여기에서 마음껏 장사를 하고 네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다시 국가에 환원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럼 무슨 장점이 있냐면 국가가 백일타워 같은 엄청난 건물 올리는데 세금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이 엄청난 시설 투자를
국가 예산이나 국민의 혈세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자본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또 영구히 민간에게 이 국가의 중요한 땅을 본인들의 소유로 영구적으로 넘기는 건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정 부분 너도 돈 벌 만큼 벌고 다시 국가에 반납해.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국민적 동의를 거두기도 수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백일타워 근처는 타이페이에서 발달된 지역이 아니었어요. 한때 진짜 유명한 그 전 세계 밈 아닌 밈이 있었는데 백일타워에서 멀지 않는 지역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무슨 땅이었던지 감 오시죠? 농사 짓는 곳이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강남 같은 뭐 그런 맞습니다. 느낌의. 예. 근데 그 할아버지가 끝까지 자기 농지를 안 파는 거예요. 난 농사 짓는다고. 옆에 백일타워 보이는데. 알박기 아닙니까? 그분이 비싸게 불렀는데 팔면 알박기였겠죠. 예. 진짜 끝까지 농사만 지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얼마 전에 그 땅이 팔렸더라고요. 네, 그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허벌판을 타이페이에서 제일 비싼 땅으로 발달시켜서 그 과정에서 세금도 많이 걷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주택도 많이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BOT, 민자 투자를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느냐. 백일타워 주인이 바뀌었어요. 원래 백일타워를 짓는데 가장 많은 돈을 냈던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만의 금융회사와 보험회사들이었거든요. 네. 다 십시일반 투자해서 우리 올려봅시다 한 건데 지금은 백일타워 지분의 한 40%가 일본계 사모펀드가 가져갔어요. 이게 이제 일본 건물이 바뀐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뀌어서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예. 네. 그렇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 백일타워도 국민의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국가에 귀속되게끔 만드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거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 네. 땅이 처음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어야 한다라는 맞습니다. 전제 조건.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지들은 철저히 공공기관 부지들을 활용해야 돼요.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굳이 이게 계속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뭘지를 우리 고민해봐야 돼요. 이게 뭐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특정 정권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면 다 무슨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도 정부의 주요 청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이라든가 지방 이전 많이 했죠. 대표적으로 뭐 카이스트도 대전으로 넘어간 예, 거고 대전에 있는 둔산동에 있는 많은 청들 뭐 국세청, 통계청, 관세청도 한때 서울에 있던 게 넘어간 거고요. 특허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국토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게끔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국가의 혈세를 줄여가면서 지역 발전에 어떤 교두보를 만드는 데 많이 활용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이 BOT 방식을 안 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주로 많이 하냐면 우리는 도로. 가끔 우리 톨게이트 낼 때 네. 이거는 민자 도로이기 그렇죠, 때문에 민자 톨비 도로. 비싼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BOT로 하면 몇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 도로 교통 이용량을 잘못 계산하면 그 민자 투자하는 회사는 망하기 직전까지 가요. 근데 도로라는 것은 그 도로 컨디션을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이용도를 높이려면 주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지만 그게 높아지는데 그런데 백일타워는 그렇지가 않아요. 백일타워는 그냥 땅을 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봐. 그랬는데 그쵸? 그랬는데 도로는... 그런데 원래 지었던 그 사람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거기가 텅텅 비었어. 관광객도 안 오고. 그럼 그걸 백화점은 아닌가 보다 놀이공원으로 바꾸자. 뭐 하자.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자 투자는 사실 도로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철도나 이런 것들도 일부 해야 될 건 해야겠지만 그때그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인 백일타워 같은 걸 통해서 민자를 많이 유치한다면 그런 규제들을 많이 완화해 준다면 아마 지금
지금 지역 소멸로 자꾸 줄어만 가는 위축돼만 가는 지자체에서도 큰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대안까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대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부동산, 오늘은 좀 관광 문제로 관광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경제 네. 얘기로 돌아와서 대만의 경제들 한번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가 다음부터는 유튜브로 나간다고요? 네. 뭐 이제는 뭐 직접 우리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다음 주부터 아마 네. 생길 겁니다. 얼굴로 뵈면은 더 반갑고 네, 좋겠네요. 이제 씻고 와야죠. 네. 예, 지금까지 일주일에 딱 한 번 제가 진행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하는 시간. 요즘 가장 궁금한 나라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역시나 박정호였고요. 저는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오승은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만과 관련돼서 어떤 노래가 좋을까 하다가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이정의 그 대만 보며 라는 노래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는 내일 2023년 마지막 날이네요.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